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줌의 박상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동현입니다. 부산을 연고로 하는 여자 프로농구팀이죠. BNK 썸이 시즌 2위의 성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습니다. 예, 이대로 1등까지 쭉쭉 우승하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BNK 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남을 돕는 방법 참 많죠. 봉사활동을 통해서 도울 수도 있고 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곳곳을 달리면서 기부를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예, 달리면서 기부도 하는 기브앤레이스가 4월 2일에 개최되는데 올해는 어디를 달리고 어떤 분들한테 기부금이 전달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또 지역의 예술인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산문화재단이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부산 문화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온봄의 오늘의 뉴스 좀 뉴스부터 짚어드리죠. 부산 YMC 온봄 사무총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 가장 좀 시끄러운 소식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 지급 방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정부 발표는 이제 일본의 가해 기업이 아닌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이 해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전해주실까요? 예, 2018년이죠. 대법원의 3건의 확정 판결 원고들에게 지급을 해야 될 판결금과 이자 지급에 대해서 판결 4년 4개월 만에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을 일단 정부에서 해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이미 논란이 많고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보게 되면 신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고 해당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확정 판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배상을 거부해왔고 또 그 급속도로 이제 한일 관계도 냉전으로 돌아선 바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어쨌든 좀 빠른 우선순위로 이제 뽑아서 진행을 해왔는데 네네. 가장 큰 벽으로 여겨졌던 이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이 방식을 이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이미 이 방식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일단 해법으로 제시를 했지만 현실은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3.1절 기념사에서도 미래지향적 관계를 밝히면서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보이기는 했는데 정부에서는 대승적 결단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일본 정부도 과거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을 밝혔다 하는데 좀 많이 걱정이 많습니다.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시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시민사회나 야당의 비판은 놔두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런 입장이면 사실 일본 정부에서도 뭔가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일본 정부가 밝힌 과거사 관련 의견 표명은 약식으로 기자회견을 했고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개성하겠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시다 총리도 일본어에서 이제 같은 맥락의 이제 질문을 받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 또 심지어는 그 일본 자민당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럽니다. 반성과 사과를 총리가 직접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질의를 했고 구체적 답변을 기시다 총리는 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적절치 않다. 이런 정도로 명확한 답변도 이제 회피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부 입장에서 이 한일 관계 개선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말처럼 마지막 기회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대인 일본이 전혀 개선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이 속도전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국민들도 물론이고 저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굉장히 좀 의미가
다층화되어 있는 거예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 물론 무라야마 다마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네.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을 했던 내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두루뭉술하게 뭔가 좀 뾰족한 느낌이 전혀 없는 그런 답변이어서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그 대리인단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매우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이제 거부를 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이제 절차적인 문제도 굉장히 있죠. 그러니까 2018년 대법원의 결정은 어쨌든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이제 위자료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근데 이번 정부의 발표는 이제 우회로를 선택을 한 겁니다. 일본 기업들이 전혀 그런 의사가 없다 보니까 어쨌든 방법 풀어야 되고, 물론 이제 우리 민법 469조를 보게 되면 가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변제를 할 수도 있고, 또 변제가 이루어지면 가해자의 채무는 상실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피해 당사자가 제3자의 돈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예, 예. 만약 이제 피해자와 유족 중에 정부안을 반대하는 경우다, 그럼 이제 간단치 않게 된다는 거죠. 실제 이제 미쓰비시 상표권과 이제 특허권의 강제 매각을 신청한 바 있는 양금덕 할머니, 또 김성주 할머니 같은 경우에 정부안을 지금 거부를 하고 있고요. 또 재단이 만약에 공탁을 법원에 한다 손 치더라도 피해자들이 강제 매각을 그대로 진행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도 있고 실제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법률적으로도 제3자는 이제 채무자와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재단이 과연 그런 권한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란부터, 뭐 한일 관계는 몰라도 이제 국내 정서라든지 또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사죄가 없는 상황에서 이 근본적인 해법도 아닐 뿐더러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피해자가 요구하고 있는 해법과는 전혀 이제 거리가 먼, 굉장히 관계가 이제 완벽하게 해결되는 건 굉장히 요원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이 전범 기업들이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는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 뭐 이게 지금 정부안을 지지하냐 반대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마음을 헤아린 건지, 예,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그 야구 한일전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예. WBC 열리는데,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 국민들이 왜 한일전에 그토록 목을 매는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왜 한일전에 나갈 때는 또 다른 의지를 불태우는가, 이건 뭐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과거사가 명쾌하게 해결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뭐 한일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건데, 독일과 달리 일본은 이제 진전성 있는 사과라든지 그에 걸맞는 행동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실제 이제 독일을 가보게 되면 베를린의 유대인 학살기념공원이라고 해서요, 이제 굉장히 큰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런 자신들이 했던 행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본은 어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더 받자고 소송을 했던 것도 아니고 가해자의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없고, 심지어 상징적 배상도 하지 않는데 피해자가 속한 나라가 대신 배상하겠다, 이걸 어떤 국민들이 이제 받아들이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물론 한일 관계가 뭐 향후에 계속 중으로만 갈 수 없다, 뭐 당연한 말입니다만,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과연 미래의 아름다운 결실이 가능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정부가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거나 혹은 지지층의 목소리만 듣고 간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니라 지지층의 정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도 되고요. 어설픈 해법이 더 큰 나락으로 빠뜨릴 수도 있는데, 최근 정부의 이런 한일 관계에 대한 속도가 국민의 어떤 심정, 마음과는 좀 동떨어진 듯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소식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개편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했는데, 주 52시간이 이제 기존의 아니었는데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바뀐다. 좀 전해주실까요? 예,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개혁에 대한 안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행 주 52시간을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고, 안식월과 장기 휴가 등으로 전환해서 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예, 예. 현재 법으로 보면 이제 주 53시간을 일하게 되면
사업소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일을 하고도 52시간을 일한 것처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 40시간과 이제 주 52시간을 틀을 유지를 하더라도 주 단위 연장 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해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운영을 하자. 대신에 이제 장시간 연속 근로를 좀 막기 위해서 연장 근로 한도를 좀 줄여서 분기는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의 90%, 반기는 80%, 연 단위는 최대치 70%만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이제 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예. 여기에 이제 휴가를 좀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로 좀 전환도 하고,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을 해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이제 적립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겠다. 또 연차와 함께 장기 휴가처럼 사용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안이 이제 어제 발표된 거고요. 여기에다 이제 휴게 시간 선택권도 바꾸고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업종별로 좀 늘리는 이런 안도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연장 근로제가 꼭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주 단위에서 늘어나지만 전체적으로는 휴가를 몰아서 사용하도록 해갖고 노동 시간의 유용성을 확보하겠다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휴가를 길게 내는 게 가능하냐, 이게 사실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동계의 반대가 심하지. 예, 이게 정부안을 보게 되면 앞만 놓고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할 때 몰아서 하고 또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고. 근데 노동 시간이 주 단위로 집중되는 이런 기업 환경에서 과연 휴가 형식으로 유연하게 사용이 가능한 현실이 되어 있느냐? 또 그만큼 우리 노동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가? 네. 이게 이제 관건이지 않습니까? 물론 주 52시간 도입 과정에서도 노사 간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또 소규모 기업의 현실성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다시 주 단위로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현장은 굉장히 이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예, 예. 또 이제 노동계가 이제 반대하는 이유도 결국 기업이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노동자들의 실권리나 유연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 댓글도 쭉 보게 되면 하루 휴가 내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안식월이 뭔 말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근로시간만 더 늘어나는 악용 사례가 확대될 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또 정의당이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회 문턱을 넘기란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물론 또 시행령을 가지고 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지금처럼 여야 간 대화가 정치가 실종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 법안만 계속 양상하는 게 국민들의 피로도를 더 높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해법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뭔가 안을 얘기했을 때 대통령실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엎어진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거를 좀 밀고 갈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좀 사회적인 논란이 좀 커 보이긴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정부의 부산금융공기업 인사 파행 관련 소식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낙마에 이어서 한국예탁결제원 신임 사장도 노조 저지로 첫 출근이 불발됐다고요? 예, 윤 정부 들어서 이제 부산 이전되어 있는 금융공기업 사장에 대한 첫 인사가 연이어 이제 불발되거나 낙하산 논란으로 이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박동영 사장 여러 논란이 있었죠. 논란을 일으키다가 주주총회 통과 후에 갑자기 이제 자진 사퇴를 해서 차기 사장 공모에 이제 최소한 7, 8개월, 그러니까 이제 반년 이상이 또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 빌라왕 사건 때문에 이 전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서민 주거 안정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기업인데요. 일단 수장의 장기 공백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우려가 이제 커지는 상황이고, 한국예탁결제원 이순호 사장은 노조의 이제 극심한 반대에 가로막혀서 임기 시작 날부터 출근에 이제 실패를 하고 임시 사무실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올해 안에 이제 각종 공기업하고 공공기관 100곳 이상에서 수장 교체가 예고돼 있는데, 좀 인사가 이뤄질 때마다 이렇게 논란을 빚으면 결국 자체 경쟁력만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예정을 하고 낙점을 해놓고 이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데면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주택보증공사 사장 같은 경우에 임명 전부터 관계자와의 미팅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고 또 지역 시민사회 이제 반발도 사고, 그래서 구설에 올랐고 결국 이제 주총 결정 직후에 갑자기 사퇴를 해버리면서 이제 기관의
수장 공백을 이제 이전까지 치면 1년 가까이 만들어버린 셈인데요. 또한 이순호 결탁결제원 사장도 예결원 업무에 부적합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왔었고 대선 캠프 경제 분야에서 이제 역할했던 걸 인연으로 해서 사장에 임명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노조의 반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이번 정부만 아니라 이제 정부가 어떻게 시작되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장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문제다. 임기가 길어야 3년인데 그런 사장 인사가 초반부터 이제 혼란을 겪게 됐을 경우에 또 갈등이 생기는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고 경제 위기로 이제 국민들의 삶은 더 움켜들고 있는데 인사검증이라도 좀 제대로 해서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재가 발탁이 되고 또 각 기관이 빠르게 제 역할을 좀 수행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앞으로 남은 인사에서라도 뭐 적합한 체계는 물론이고 너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확실한 검증도 좀 해줘서 인사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도가 생기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끝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자갈치 아줌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샵 2260번으로 문자 보내주이소. 짤막한 거는 50원, 좀에 긴 거는 100원 듭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무료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갈치 아줌매랑 친구 맺으면은 공짜로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자갈치 아줌매랑 친구 맺어주이소. 맞다. 그러고 유튜브 검색창에 부산 MBC 검색해갖고 들어오면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 예. 지금 버뜩혀 보이소. 사랑스런 자갈치 아줌매. 부산을 연고로 하는 프로 여자 농구팀 BNK 썸이 이번에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시즌 전에 약속했던 대로 이대로 1위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에 오는 12일 사직체육관에서 열리는 삼성생명과의 경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BNK 썸의 박정훈 감독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예, 2위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야, 시즌 2위 막판에 정말 대드라마를 썼어요. 6라운드에서 거의 다 이겼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긴 정규 시즌 동안 선수들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는 부분을 향해서 좀 열심히 달려준 게 2위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 선수들은 플레이오프 진출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솔직히 작년 시즌에는 정말 플레이오프가 처음이라 정말 간절히 선수들이 플레이오프란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예.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한번 플레이오프를 경험해서 그런지 더 위로 올라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챔피언점 가고 싶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작년에는 이제 그러니까. 4위로 올라가면서 4위에도 잘했다. 플레이오프 진출이 어디냐라고 했지만 올해는 5라운드에서 1승 4패인데 6라운드에서 4승 1패 하면서 정말 극적으로 진출했고 이 순위 싸움에서 막 1분 매 초 정말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진짜 강팀인데 라는 생각을 좀 팬들이 절로 했을 것 같은데 이소희 선수 오늘 최고의 한 해를 보내면서 슛 부분 1위에 올랐습니다. 네네. 예.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BNK 썸이 그래도 이렇게 평균 득점도 올라가고 저희가 좀 시원시원한 농구를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또 이소희 선수의 득점력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소희 선수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3점 슈터로서 좀 본인이 이제 역할을 맡고 네네. 열심히 또 띄워주고 있는데 올해 특히나 이제 그 부분에서 또 꽃이 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상도 받고 본인으로서는 또 더 열심히 달려야 되는 또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 개 넣으면 이긴다. 음. 이소희의 석점슛 3개 들어가면 이긴다. 그 말이 진짜 맞아요. 감독님도 느끼시죠? 네, 워낙 이제 저희가 역할들이 딱 나눠져 있다 보니까 예. 이소희 선수의 3점이 터지는 날에는 좀 더 저희가 좀 쉽게 좋은 농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진한 선수 같은 경우에 팀의 기둥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평균 리바운드가 10개 넘는다고요? 네네. 예. 그 이소희 선수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또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진한 선수가 이제 득점 면에서는 작년 시즌보다는 조금 떨어졌는데 네네. 그 외적으로 이제 센터들이 해줘야 되는 그 리바운드 부분에서 너무 잘 버티고 있고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나머지 선수들이 좀 공격적인 면에서나 수비적인 면에서 부담을 좀 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한 선수가 이제 골밑을 잘 지켜주는 것도 참 큰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한 선수도 그렇지만 올해 김한별 선수 네. 사용법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사실 김한별 선수가 부상 때문에 무릎이 좋지 않아서 얼마만큼 뛸 수 있을까. 그런데 요소에서 정말 감초 역할을 너무 잘해줬어요. 네네. 그래서 뭐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예. 풀 경기 이제 30경기를 다 뛰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됐었고요. 저희가 이제 필요할 때 이제 김한별 선수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시즌을 들어갔는데, 예. 5라운드 때 이제 그런 위기가 조금 찾아왔었는데, 맞아요. 네네. 그래도 저희가 중요할 때 또 다시 이제 김한별 선수를 다시 넣으면서 저희의 리듬을 좀 다시 찾은 게 2위를 한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네. 뭐 선수들 다 잘하고 있지만 김한별 선수 중심에서 쫙 잘 잡고 있고 또 골밑에 진한 선수, 한엄진 선수, 또 안혜지 선수도 포인트 가드로서 굉장히 또 활약을 많이 해주고 있지. 네네. 그 안혜지 선수는 또 부산의 딸이거든요. 네네. 또 이 친구가 또 이리저리 사방에 이제 패스를 나눠주면서 많이 휘젓고 다니면서 잘 이제 팀을 잘 이끌고 있어요. 이제 안혜지 선수는 이제 코트 안에서의 이제 사령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볼을 배급해주고 그 경기의 흐름을 잡아주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안혜지 선수, 이소희 선수, 그리고 뭐 진한 선수, 김한별 선수, 그리고 한엄지 선수까지 각자의 역할을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있어서 앞으로 플레이오프를 좀 잘 준비하면 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플레이오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12일에 이제 삼성생명하고 저 사직체육관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1차전인데 그 경기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감독님, 어떤 작전을 세우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그 2위를 하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플레이오프 홈에서부터 먼저 시작하게 한 거죠? 되거든요. 네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또 우리 부산 팬들의 힘이 또 저희한테는 큰 힘이기 때문에, 저희가 삼성이랑 첫 경기를 이제 부산에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경기를 저희가 이기게 돼야 용인으로 가서, 그렇죠. 어웨이를 가서 저희가 2차전을 이기게 돼야 저희가 챔피언전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팬분들의 응원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니 이제 BNK썸 경기하는 날 중계를 보면 선수들이 잘 하다가도 좀 체력이 떨어지나 싶을 때 굉장히 좀 실점도 많고 그렇던데 지금 어떤 선수들 뭐 컨디션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5라운드, 6라운드, 특히 6라운드는 조금 일정이 좀 빠듯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인터뷰에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선수들 체력 회복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회복이 잘 되고 있고요. 예. 이제는 플레이오프는 어쨌든 단기전이라서 선수들의 이제 에너지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좀 근력 운동이 또 신경 쓰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전술훈련도 이제는 이렇게 지정된 팀과 한 팀과 이제 여러 번의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술을 준비해야 돼서 그 부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독님 같은 경우에 삼성생명 레전드인데 영구 결번이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플레이오프를 또 삼성생명하고 하게 돼서 또 감회도 남다를 것 같고 어떠십니까? 네, 좀 삼성도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팀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특별한 감정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이기고 볼 일이라. 그럼요. 난 감독인데 이제 뭐 선수 네네. 그거는 과거지.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기고요. 네. 그리고 감사의 인사 전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지난 시즌 때 플레이오프 그래도 진출해가지고 기대가 컸는데 KB한테 너무 지는 네. 바람에 좀 많이 아쉬웠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목표는 뭐 당연히 우승이겠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우승도 우승이지만 선수들이 그 가는 길을 좀 제대로 본인들의 경험으로 잘 쌓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예. 그래서 항상 이기는 농구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좀 뛰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시즌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BNK 썸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다큐를 곧 공개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언제 공개가 되는지 아세요, 혹시? 네. 저번 일요일 날 그 1부는 예. 공개됐고요. 예, 예. 이제 2부는 9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근데 1부도 이제 보신 분들은 계실 것 같은데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예. 네, 그 다큐 보시면 우리 선수들이 비시즌 때 그리고 우리 시즌 중에도 얼마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하는지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한번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예, 진짜 제가 봤는데 요즘 말로 고퀄이더라고요. 남편분 목소리가 한상진 배우가 네네. 여기 나레이션 하신 거지? 네네, 저희 또 한 배우님이 또 이렇게 목소리 출연을 예, 해주셔가지고, 네. 아, 예. 공소희 무엇보다도 석상에서 예. 한 배우님으로 통하는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제 지금 비시즌을 겪는 걸 같이 옆에서 봐오다 보니까, 네, 좀 감정이 잘 담겨서 목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저희 BNK 썸이 드디어 이제 긴 정규 시즌은 2위로 잘 끝내고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팬분들의 응원이 좀 절실히 필요하고요. 저희가 플레이오프를 넘어서 챔피언전까지 갈 수 있는 그날까지 좀 열정적인 응원 잘 부탁드리고 저도 잘 준비해서 우리 선수들이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예. 네. 사실 선수들 체력 하는데 감독님도 진짜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 1분 안에 그 작전 타임에 그 많은 얘기를 하려면 목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예. 아셨죠? 네, 예. 네. 좌우지간 우승해가지고요. 저 부산의 연고팀이 진짜 얼마 만에 우승입니까? 만약에 우승하면. 예, 저희 스튜디오로 다 오셔가지고 네. 다 같이 축하하면 참 좋겠습니다. 잔치 한번 해요, 잔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BNK 썸의 박정은 감독이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데 아무도 안 들어준다. 어디다 말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다. 방송에 나오면 안 다르겠나? 부산 어디서든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이소. 자갈치 아지매가 여러분의 민원을 기다립니다. 어제가 경칩이었습니다. 요새 날씨도 따뜻하고 바깥에 나가기 딱 좋은 때인데 밖에 나가서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면서 계절 바뀐 거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보다 더 포근해지는 4월 초에는 기브앤레이스가 열린다는데 요 마라톤에 참여하면 참가비가 기부되는 행사입니다. 달리기 좋은 계절에 뛰면서 건강도 챙기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뜻깊은 행사가 아닐까 싶은데 2023 기브앤레이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비사의 사회공헌위원회 이은정 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2023 기브앤레이스 이거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기브앤레이스는 말씀하신 대로 마라톤에 참여해서 운동도 하고 동시에 참가비로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기부 마라톤 행사입니다. 저희 메르세데스 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재단과 함께 기부 문화 확산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라톤 행사는 참가자의 참가비로 운영이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네. 저희 마라톤 행사는 참가비가 전액 참가자의 이름으로 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부된 기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교육비, 의료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리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까 2017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2017년에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예. 2020년부터 부산에서도 진행이 되어서 올해 벌써 10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 상황에서 전체 참가자가 함께 뛰지를 못했고요. 개별 네네.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올해 부산에서 2만 명 규모로 진행하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은 혼자 뛰든지 뭐 둘이 뛰든지 이렇게 조용히 뛰고 이제 본인이 완주 뭐 인증만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기념품도 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네, 정말 다 같이 맞습니다. 뛰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누적 기부금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러면? 참가 인원은 네. 또 얼마나 되고요? 네네. 2017년부터 저희가 9회를 진행을 해서 총 8만 5천 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요. 예. 그래서 총 누적 기부금이 46억 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 규모로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총 10억의 기부금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어휴. 근데 이번 이제 기브앤레이스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는 비단 부산시와 부산 시민만의 차원이 아니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하고 응원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응원하고자 오프라인 대회 장소를 부산으로 선택하게 되었고요. 예. 참가자분들은 전국 각지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모두 함께 유치를 응원하게 돼서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예. 부산 달리기 좋죠. 예. 참가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그 참가비 기부한다는데 뭐 어디에 기부되는 겁니까? 네, 참가비는 5만 원이고요. 예. 참가비 전액이 기부금 조성에 사용이 됩니다. 예. 기부된 금액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의료비와 교육비로 기부됩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가비 외에 추가 기부도 가능하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추가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번 기브앤레이스 코스는 어디를 달리는 겁니까? 예, 올해는 3개의 코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예. 먼저 달리기로 진행되는 10km와 8km 코스는 백스코를 출발해서 광안대교를 건너고요. 마지막 피니시 라인으로 광안리 해수욕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3km 코스는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을 가볍게 산책하는 걷기 코스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4월 2일에 이제 광안대교가 열리는 거네요, 그죠? 네, 달리기 할 수 맞습니다. 있게. 네. 달리기 전에 건강 상태 확인하는 것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점 주의해야 될까요? 네, 지금부터 대회 전까지는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고 몸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예. 대회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전날 과음이나 과식, 수면 부족 등 없도록 예, 하셔야 예. 되겠고요. 또 당일날은 사후 운동도 꼭 해주시고 기록 갱신을 위해서 너무 오버페이스 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럼 기록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네, 저희가 사전에 참가자분들께 배 번호를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배 번호에 이 기록 측정 칩이 장착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개인의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매해 그 기념품이 괜찮아서 그 뭐 어떤 기념품이 지급되는지 좀 살짝 언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올해는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러닝 티셔츠 그리고 기브앤레이스 스포츠 가방 준비되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완주하신 분들께는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완주 기념 메달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참가비 전액이 기부되는 특별한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예. 대회 당일날 출발 전에 참가자 전원이 모여서 오늘 나의 하루를 기부합니다라는 기부 선언식을 진행을 합니다. 예. 또 사후 행사로 국내 유명 가수들의 공연도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 외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SNS 이벤트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기브앤레이스 행사 진행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었을 텐데, 뭐, 언제였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기브앤레이스가 물론 열심히 달리고 기록 갱신을 하는 운동의 목적도 있지만, 예, 예. 기부를 할 수 있는 행사이다 보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달리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이 지난 아기부터 네. 80대 어르신까지 참여를 하시고 계시고, 실제로 4대가 함께 등록해서 출발지에서 화이팅을 외치던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또 지난 몇 년간 그 코로나 상황에서 함께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개별적으로 달리기를 하면서 저희 기브앤레이스 티셔츠를 입고 뛰시는 참가자분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또 인사하고 화이팅하는 그런 모습도 참 기억에 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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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억에 남는 걸 얘기해 주셨는데 또 기브앤레이스 참여해서 완주하신 분들 그동안 많이 보셨다 아닙니까? 완주하신 참가자들 반응은 주로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목표를 한 그 코스를 완주하신 분들은 성취감이 굉장히 높으신데요. 네네. 굉장히 뿌듯해 하시죠. 게다가 또 기부라고 하는 좋은 취지에도 동참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만족도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 뭐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네, 지금 신청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고요. 네네. 검색 포털 창에서 기브앤레이스를 검색해 주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참가 신청은 기브앤레이스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된다고 안내해 주셨고, 자,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부도 하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의미 있는 기브앤레이스 행사입니다. 올해는 특히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3조의 행사이니만큼 부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4월 첫 일요일 아침 아름다운 부산 광안리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사의 사회공헌위원회 이은정 위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지매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아지매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문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기도 하고 마음을 다독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화를 즐긴다는 건 우리 안에 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낀데야. 부산 시민들이 문화를 더 많이 즐기고 세상을 보는 눈을 더 넓혀주기 위해서 부산문화재단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 부산 문화예술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문화재단의 이미연 이사장님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님 참 오랜만이세요. 네, 네. 그죠? 근데 제가 오랜만에. 듣기로는 부산문화재단에 오신 지가 1년이 벌써 지나셨다고요. 네, 네. 딱 1년 됐습니다. 네. 네,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문화재단 대표 이미연입니다. 사실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이 되고 또 문화예술 현장도 다채로운 행사들이 많이 열리는 이런 봄의 초입에 시민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 제 질문이 지난 한 해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 하는 건데 너무 많아가지고 예, 어떤 일을 해오셨습니까? 네네, 중요한 거 한 두 가지 정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지난 한 해를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단절된 세계를 다시 이어서 새로운 꽃을 피워내는 시간이었다. 네, 사실 참 어려웠고 어려움 속에서도 또 성과들을 내자니 또 기쁜 일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예술하기 좋은 부산, 예술이 힘이 되는 부산을 실현하는 게 저희 재단의 또 목표고 네네. 그래서 예술인들의 창작 여건이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뭐 지원 체계를 개선하거나 뭐 예술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다양한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작년에 본격적으로 했고요. 특히 이제 기초예술 지원을 위해서 예산 계획을 5개년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네. 한 해만 높이자 이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그 첫 해로 지난해 노력해서 올해 20억을 정액했습니다. 아, 8년 증액을. 만에, 네. 8년 만에. 20억을 예. 정액을 해서 그래서 올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를 이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과 관련해서 예, 예. 사실 청년들이 이때까지 늘 이제 뭐 탑다운 방식으로 어떤 사업들을 해나갔다면 재단에서는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는 그런 사업들을 기획을 했고 특히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이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예. 구독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구독 사업. 그래서 뭐 기관이나 어떤 뭐 영화의 전당 같은 그런 공개된 그런 장소들에 이게 그림이나 작품들을 이렇게 구독을 신청을 하면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작품 즐길 수 있도록 했고. 아, 구독을 신청하면 거기에 이제 작품 걸어주는 작품을 거예요? 전시를 걸어놓고 해주는 거예요? 전시를 해주는 거죠. 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잠깐만요. 저기 부산 MBC 부산 1층 로비에도 그거예요? 부산일보 1층 로비. 아니, 부산 MBC, 부산 MBC. 아, 부산 MBC요. 부산 MBC는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저희도 막 갑자기 그림이 막 네. 바뀌길래 무슨 작품이 있어가지고. 네. 올해는 구독을 신청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청년문화육성사업 공로를 인정받아서 저희가 행정안전부 청년정책 유공수상 즉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이것이 작년에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유, 예산도 많이 늘렸고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적게 말씀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보니까 부산문화재단이 그 부산의 문화재단 예술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좀 자료화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게 네, 요즘 네. 뭐 아카이브 뭐 이렇게 가지고 뭐 네, 이렇게 네. 많잖아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부산문화재단은 이제 지역 예술인이나 혹은 예술 작품 정책 자료를 상시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전자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이 정책 자료들을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보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희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에 들어오시면 전국의 문화정책 관련 보고서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지역의 이제 원로 예술인과 작고하신 예술인들을 선정해서 매년 아카이빙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호. 그래서 한 3분 정도 해가지고 그 장르별로 문학, 뭐 미술 이런 식으로 장르별로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생애와 예술 활동을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 지역 예술계의 역사를 기록하는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일이죠. 예, 예. 또 지역 예술인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중요한 작업이라서 예, 예. 앞으로도 계속 작업을 수행할 거고 보다 더 뭐 좀 체계적으로 이 어떤 뭐 전략을 만들어서 올해는 좀 더 잘해보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부산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화분권 관점에서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부산의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네, 사실 이제 지역문화분권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작년에 많은 담론들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예. 이제 문화분권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문화균점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을 합니다. 문화균점. 네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수도권에 뭐 문화시설이나 공연 예술인들이나 이런 게 모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지역에 균형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문화균점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균점 정도가 부산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면 이제 우리 위치가 좀 보이지 않을까 해서 문체부에서 발표한 그 총남이 있습니다. 2021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남인데요. 네네. 이 안에 보면은 기반시설 수가 다 총괄된 데이터가 있어요. 그 기반시설이란 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모든 걸 망라한 것인데 예예. 전국적으로 이 시설이 뭐 3,151개 정도 돼요. 근데 수도권이 1,148개. 그러니까 수도권의 거의 3분의 1이 다 몰려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뭐 사실 인구수 대비하면은 서울이나 경기랑 저희가 좀 비교하기가 네. 어렵지만 어쨌든 시설수로 보면은 서울은 뭐 430개, 경기가 580개예요. 어휴. 근데 부산은 138개. 음. 그러니까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근데 이제 뭐 인구 인구 대비. 10만 명당으로 보면은 부산이 그렇게 적은 건 적은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적은 건 아니지만 수도권에 사실상 많은 인구들이 몰려 있다 보니 네. 네네. 모든 시설들이 다 수도권으로 간다는 거죠. 음. 이게 균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술인 수도 본다면은 부산이 세 번째로 예술인이 많아요. 그럼 어디냐? 서울. 그다음 경기, 그다음 부산이겠죠. 네. 네네. 그런데 서울과 경기를 합하면 거기에 60%가 다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서울이 좀 부산이- 5만 5천 명, 경기가 3만 4천 명. 네네. 근데 부산이 부산이 8,600명인데 많아요. 아. 네, 많은데 전국에서 5.7%를 음. 차지하는. 그러니까 이 균점이라는 거는 예예. 수도권 일극주의죠. 네. 이 문화분권이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까지 사실 다 분권이 이루어져야 균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과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뭐 단순한 수치만 놓고 봐도 네. 1, 2, 3위, 그러니까 3위야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네, 차이가 많이 예. 납니다. 예. 아주 여러 가지로 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네. 그 문화분권을 위해서 그렇다면 부산이 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 왜 그 MBC하고 저희가 청년 포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역 청년들이 뭐 장르 불문, 뭐 직업 불문 모두가 수도권으로 이렇게 떠나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예술인들을 본다 하더라도 청년 예술인들의 거의 65%가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역이 어떻게 해야지 이 문화분권 안에서 청년 예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예. 청년들의 예술 일자리가 다양해지고 많아져야 됩니다. 지역에서. 그렇다면은 기업이나 이런 뭐 기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기초예술을 전공한 청년들이 예술가로서 살아가지 않고 뭐 기획자라거나 교육가라거나 뭐 아니면 기업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진료가 열려 있어야지 인력 면에서 저는 문화분권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또 이제 공간을 좀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도권에 너무 많은 기반 시설들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국립문화예술기관도 국립은 거의 다 서울에 있죠. 네. 수도권이나. 그래서 저희는 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금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 국립문화예술기관도 이제 문화정책적으로 지역으로 정말 내려와야 된다. 물론 이제 국립부산국악원이 있죠, 그죠? 예. 네, 이렇게 그런데 말고는 예술기관으로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사실 지역이 굉장히 문화기반 시설이 열악했죠. 그러나 지금 이제 지역도 저희도 오페라하우스, 뭐 국립아트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시설에서 뭐 국립과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예술 활동들, 협업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술단이 거기 상주한다. 네네, 굉장히 예술단이 중요한 문제죠. 상주한다든가. 네네. 예, 이런 부분들에서 항상 새로운 가능성들을 이제 찾아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예술인들도 있어야 되지만 그 예술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 진로가 있어야 된다. 네네. 뭐 세계적인 공연 예술 축제가 정말 부산에서 열린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또 북항을 이용해 가지고 관광 프로그램과 예술을 결합시킨다 하는 그런 장소 성
문화성과 이런 그 인문성을 다 결합한 그런 활동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산문화재단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부산시의 이제 중점 정책이 15분 도시 예. 정책입니다. 네네네. 네. 근데 이 이제 15분 정책 안에서 문화예술로 어떻게 시민들이 15분 도시 생활권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화재단의 고민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15분 도시를 있는 문화 공간에 이렇게 투자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작년부터 좀 시작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동네 문화 공간에서 이렇게 뭐 악기를 배우는 그리고 이제 생활음악을 즐기는 그런 이제 사업이 기타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등등. 네. 기타도 배우고 네네. 네, 다른 악기도 다른 배운다 악기도 해서 배우고, 네. 기타 그래서 등등. 작년 생활예술제에서 시민공원에서 이제 축제를 할 때 그 한 7개 문화공간에서 다 그 악기를 배우셨어요. 예, 예. 그분들이 모두 나오셔가지고 시민공원에서 연주를 한번 공연을 했군요, 거기서. 네, 공연을 하셨어요. 오. 네, 그래서 올해도 이런 활동을 할 거고 또 생활문화센터가 구마다 이렇게 뭐 몇 개씩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 그 생활문화센터에서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마을 단위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예를 들면 영도의 뭐 봉산마을 프로젝트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프로젝트들을 지금 이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사실 이제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교육적인 측면이 아니라 예, 예. 문화예술로 돌봄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유아에서 노인까지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사회적 고립층, 예를 들면은 뭐 어르신들, 이런 이제 노년층 네네. 그분들을 마을건강센터라든가 이런 생활권 거점에서 그분들이 예술적인 치유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도 다채롭게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아유, 뭐 많네요. 네, 올해도 계속 할 예. 예정입니다. 예. 부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도 있어요. 네. 뭐 어디에 있는 거죠? 저희가 한 6군데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생활문화센터 부산 뭐 본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네. 중앙동에 한성 1918이 한성 있고요. 118. 네,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활음악 즐기기, 네, 네. 악기 빌리지 이런 걸 조성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도 찾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이죠. F1963. 예, 예. 네, 석천호를 저희가 한 150일 정도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인디밴드의 산실이죠. 사상 인디스테이션에서는 인디밴드들의 공연이 작년부터는 거의 늘 뭐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이제 등재된 조선통신사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조선통신사 역사관이 네, 네. 예, 동구에 있습니다. 이번에 1층과 2층을 모두 리뉴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이렇게 터치하면서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디지털화를 좀 해놨기 때문에 한번 좀 들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많이 남아있고 활동을 많이 하게 해야 되는데 지역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개선을 위해서 어떤 도움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부산 예술인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의 이제 사실은 이제 예전엔 복지였지만 지금은 권리 증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권리 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상생 차원에서 예술인 일자리 파견 지원 사업을 시비와 국비를 합쳐서 이렇게 기업과 연계해가지고 예술인들을 이렇게 기업으로 보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작년에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뭐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하기도 하지만 한 기업에서 한 5분 정도의 이렇게 협업팀이 가가지고 그 기업과 협력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협력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술인들이 이렇게 창작 공간이 늘 모자라요. 예, 예. 그래서 뭐 유휴 공간을 계속 발굴해서 반딧불이 공간을 확대하는 예, 반딧불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네. 그런 어떤 공간처럼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인들의 사회 안정망을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부산 예술인 행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 플랫폼은 이중적인데요. 진짜 행복, 그다음에 행정 복지. 이분들이 이제 막 서류 쓰고 뭐 맞아요, 신청하고 맞아요. 이런 네. 조금 거 서투르니까 맞아요.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본인이 이제 뭐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그냥 꺼리게 되고 이런 게 네, 있거든요. 놓치시기도 그죠? 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실제 대행도 해드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예, 이런 예.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저 예산 문제 네, 네. 말씀하셔가지고 한 5년 정도 다 계획을 해서 네. 올해 20억 증액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5년 단위로 뭐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증액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네, 5년 단위로 지금 100억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증액이라기보다는 지금 한 65억 정도가 예술인을 지원하는 지원금, 그러니까 지원 사업 금액이었는데 이제 올해 한 20억을 증액을 했고 네네. 차츰 뭐 이렇게 해서 한 그 돈이 이제 100억 정도까지 전체 가도록 예, 금액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추가로 예산을 계속 이제 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부산의 문화예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네, 사실 뭐 아까 안정적인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 이 예산을 통해 가지고 창작 환경을 만들어내고 또 그 만들어진 작품들을 유통하는 그런 어떤 그 생태계라는 거 결국은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다 사장돼 버리면은 맞아요. 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는 유통을 굉장히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공연 마켓을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공연 마켓? 예, 이거 뭡니까? 공연 마켓은 이제 한 10월쯤에 할 건데 물론 해외 공연들도 이렇게 뭐 초청되어 오긴 하지만 네. 부산에서 특히 생산된 공연들을 다채롭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해외의 델리게이트들을 초청해서 저희 그 부산의 공연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적인 그런 또 환경을 만들어내는 마켓이죠, 좀 마켓.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 안에서는 너무 좁기도 하고 네. 자꾸 이렇게 편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데 아예 외국인들이 직접 평가해 달라 네, 그런 네. 마켓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의 그런 어떤 바이어들이 네, 네. 공연을 네. 이렇게 혹시나 보고 가는 그래서 뭐 부산에도 국제연극제나 국제무용제나 춤마켓 이런 형태들이 많이 진행이 네, 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와 협력을 해가지고 지역 공연 예술 콘텐츠가 이제 국내도 가지만 국외까지 예, 이렇게 예. 진출할 수 있도록 이제 뭐 그렇지만은 그 작품만 그 분들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그 축제에 참여해서 공연을 즐기면서 이 축제형 마켓으로 올해는 예.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니 금방 이렇게 시간이 가요. 네. 아니 뭐 워낙 많은 걸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네네.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작년에 내가 본 적이 있다라는 것들도 있었고 네. 올해 말씀해 주시는데 구구절절 다 좀 어느 정도 합리성도 있고 네. 분명히 좀 지켜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응원한다는 말씀드리고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예. 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부산문화재단 이미연 이사장이었습니다. 예. 오늘 진짜 날씨가 정말 따뜻해서 좋긴 한데 일단 일교차도 크다고. 근데 미세먼지 공기가 안 좋더라고요. 오늘도 건강 관리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뭐 둘러볼 거 없나 한번 봅시다. 자갈치 아줌마 18,101의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도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7 교통정